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들을 소설처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두만강을 건넌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그러나 내 몸은 여전히 그날 밤의 얼음장 같은 물속에 잠겨 있는 것만 같다. 자유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게 된 지금도 나는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꾼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것은 단순한 피해망상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들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다.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던 나는 당의 핵심 인재로 분류되어 있었다. 졸업 후 국가안전보위부 산하사이버전 부서에 배치되었고 그곳에서 나는 해외 반체제 인사들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추적하던 사람들이 폭로하는 내용들,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급이 끊긴 지역의 참상,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 공개 처형의 일상화,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업무 중 접하게 된 외부 정보들을 몰래 저장했고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했다.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내가 가진 정보는 국제사회에 반드시 알려져야 할 것들이었다. 하지만 탈출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중국 땅을 밟은 순간부터 추격은 시작되었다. 브로커를 통해 선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북한 보위부의 레이더에 포착되어 있었다. 숙소를 옮길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 우연을 가장한 접촉 시도들. 그들은 내가 보유한 정보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중국 공안의 협조 아래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추적망을 피해 나는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다. 조선족 동포들의 도움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고 한국행 루트를 모색했다. 그러나 매번 마지막 단계에서 계획은 무산되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리고 있었다. 탈북 브로커 네트워크 내부에도 그들의 손길이 뻗쳐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시도가 실패했을 때 나는 베이징의 한 지하 셋방에 숨어 지냈다. 창문도 없는 그 방에서 나는 매일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았다. 내가 가진 정보를 암호화하고 여러 경로로 분산 저장했다. 만약 내가 잡힌다 하더라도 정보만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그해 겨울, 나는 드디어 베트남을 경유하는 루트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나를 놓치지 않았다. 하노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북한 외교관으로 추정되는 2명의 남자가 나를 주시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알고 있다는 메시지. 태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들과 직접 마주쳤다. 방콕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짐을 챙기던 중 강문이 열리며 3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조선말로 나에게 말했다. 함께 돌아가자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그 순간 나는 내 선택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처음으로 실감했다. 도망치듯 그 방을 빠져나왔지만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평양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실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동생은 지방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내가 탈출한 이후 그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연좌제라는 무자비한 시스템 속에서 그들도 나와 함께 처벌받고 있을 것이다. 한국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6개월 후였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을 마치고 서울에 정착했을 때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진짜 추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다. 겉으로는 자유로웠지만 보이지 않는 족쇄는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정착 초기, 나는 내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한 NGO 단체에서 일하며 국제 심포지엄에서 증언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내부 고위 인사였던 경력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컸다. 그러나 활동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첫 번째 협박이 왔다. 이메일이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어머니의 최근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경고. 사진 속 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국정원에 신고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북한 당국의 해외 공작이 의심되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IP 추적 결과는 중국 선양 지역으로 나왔지만 그곳이 실제 발신지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그들은 이미 수십 년간 이런 일을 해온 전문가들이었다. 두 번째 접촉은 더욱 교묘했다. 한 탈북민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다.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는 몇 년 전 먼저 탈북한 선배였고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넌지시 말을 꺼냈다. 활동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너무 앞장서면 위험할 수 있다고. 북한도 변화하고 있으니 너무 적대적인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의 눈빛에서 나는 무언가를 읽었다. 공포. 그도 협박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미 회유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탈북민 커뮤니티 내부에서조차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하기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북한 당국은 가족을 인질로 삼아 일부 탈북민들을 포섭하고 그들을 통해 다른 활동가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활동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개 석상에 나서는 대신 익명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문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그들의 추적은 멈추지 않았다. 내 스마트폰이 해킹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보안 전문가 친구가 내 폰을 점검하다가 발견한 악성 코드. 그것은 북한 해커 조직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통화 내역, 메시지, 위치 정보까지 모두 유출되고 있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들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 폰으로 바꾸고 보안을 강화했지만 이미 손상된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다. 나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그해 가을, 나와 함께 활동하던 한 활동가가 중국 출장 중 실종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자발적 귀국으로 처리되었지만 그가 납치되었다는 정황이 명확했다. 그는 북한 내부의 정치범 수용소 실상을 폭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었다. 선양에서 취재원을 만나기로 한 날, 그는 호텔에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중국 공안은 수사를 거부했고 한국 정부도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그의 실종은 우리 모두에게 명확한 메시지였다.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손은 어디까지나 뻗칠 수 있다. 나는 점점 더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외출을 최소화하고 정해진 루트로만 이동했다.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온라인 활동도 여러 겹의 보안 장치를 거쳐서만 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과연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매일 밤 자문했다. 지리적으로는 북한을 벗어났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더욱 괴로운 것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어머니와 동생은 내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탈북민 네트워크를 통해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담했다. 어머니는 평양에서 쫓겨나 지방의 한 탄광촌으로 추방되었고 동생은 직장에서 해고되어 건설, 노동판으로 내몰렸다. 모두 나 때문이었다. 밤마다 나는 내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희생시킨 것은 아닌가.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다. 만약 내가 침묵한다면 그들의 승리라는 것을, 공포를 통한 지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이었다. 활동을 계속할수록 나는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거대한 네트워크였다. 해외 공관, 보위부, 정찰총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전 세계에 흩어진 탈북민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 관계는 탈북민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며 북한에 강제 송환했다. 국제난민협약을 무시한 채 오랜 동맹국의 요청에 따라 수천 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다. 송환된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로 보내져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러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여권을 압류당한 채 감시자의 통제 아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다. 탈출을 시도하는 순간 가족이 보복을 당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나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한 한 노동자의 증언을 들었다. 그는 숲속을 사흘간 헤매다가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지만 북한에 남은 아내와 아이들 생각에 밤마다 울었다. 동남아시아의 상황도 심각했다. 태국, 라오스,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오는 탈북민들은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북한 요원들의 추적을 받았다. 때로는 현지 경찰이 뇌물을 받고 협조하기도 했다. 태국 북부의 한 도시에서는 탈북민 7명이 체포되어 중국으로 추방된 사건이 있었다. 그들이 중국에 도착한 후 소식은 끊겼다. 나는 이런 사례들을 모아 보고서로 작성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북한의 핵 문제나 미사일 개발에 비하면 인권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의 문제 제기를 꺼렸다.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러시아도 북한의 입장을 옹호했다. 그러던 중 나는 한국제 인권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UN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준비 중이며 내 증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제네바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 나는 망설였다. 이것은 내가 공개적으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깨달았다. 침묵하는 것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어차피 그들은 나를 표적으로 삼고 있었다. 그렇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최대한 공개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는 그들도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울 테니까. 제네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지난 10년을 돌아보았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부터 오늘까지 나는 끊임없이 도망쳤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자 가족에 대한 속죄였다. UN 회의장에서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수많은 각국 대표들과 언론인들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까지 자국민을 억압하는지, 중국과 러시아 등이 어떻게 이에 협조하는지, 탈북민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공포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증언으로 인해 어머니와 동생이 치를 대가를. 북한 당국의 보복은 더욱 가혹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침묵보다는 진실을, 안전보다는 정의를 선택한 길. 호텔로 돌아온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네바의 야경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탈북민들이 공포 속에 떨고 있을 것이다. 고향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곳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중국, 내 탈북민 강제 송환 사례, 러시아 노동자 감시 체계, 동남아시아에서의 납치 시도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언해야 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침묵보다는 나았다. 다음 날 아침, 이메일을 확인했을 때 나는 예상했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온 협박, 제네바, 증언에 대한 경고. 그러나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아니, 두려웠지만 그 공포를 넘어설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고, 같은 처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싸우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국경을 넘은 공포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전쟁. 그러나 반드시 싸워야 할 전쟁. 서울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짐을 챙기며 주변을 살폈다. 여전히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감시당하는 것, 위협받는 것. 그것이 내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면 기꺼이 감수하겠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는 활기찼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모를 것이다. 이 도시 어딘가에 국경을 넘었지만 여전히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고 언제 닥칠지 모를 보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어머니 꿈을 꾸었다. 평양의 작은 아파트, 따뜻한 겨울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방. 어머니는 내게 밥을 차려주시며 웃고 계셨다. 꿈속에서 나는 어머니께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깨어났을 때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나는 일어나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증언할 사례들, 작성할 보고서들, 알려야 할 진실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자유를 얻었지만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탈출했지만 여전히 도망치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삶.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날 날이 올까. 북한의 체제가 변하고 초국가적 억압이 사라지고 탈북민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계속 증언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자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싸움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었다. 국경을 넘은 공포와 싸우는 보이지 않는 전쟁. 그러나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는 오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